한국행 비행기 안 여성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인천공항 도착에 다다랐을 때부터 셔터 소리도 끊이지 않는데요. 그 소리의 주인공들은 누가 봐도 들뜬 표정을 감추기 힘든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쉬지 않고 인증샷과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사실 그녀들은 한국으로 주요한 행사 참석을 위해 방문하게 된 유도 국가대표팀이었는데요. 어느덧 비행기에서 내려야 하는 시간이 되었나 봅니다. 코치님이 짐을 챙기라고 이야기하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 여성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눈물이 그렁그렁해집니다. 그런 그녀의 주변으로 동료들도 함께 절망하는 표정에 급기야 우는 동료까지 발생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화기애애만 하던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이제부터 그들의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행사차 친선 경기도 할 겸 처음으로 방문하게 된 캐나다 유도 국가대표 대구치입니다. 저는 저희 팀에서 주장이자 에이스라고 불리는데요. 꽤 오랜 기간 유도를 해오면서 제가 속해 있는 팀이 한국을 오게 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이야 뭐 요새 가장 많이 주목하는 나라이고 어떤 콘텐츠에서도 한국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요즘 대부분의 사람 관심을 받는 나라라 잘 알긴 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한국과의 협약과 유도 행사가 있어 두 나라가 대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친선 경기도 진행하고 몇 개의 일정을 보내기로 했죠. 그래서 모두가 이번 방문을 아주 반가워하면서 저희 팀 모두가 오늘만을 학수고대했죠. 저도 그렇지만 K-팝, 드라마, 영화 등 K 콘텐츠와 스타의 팬클럽 활동을 하는 팀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 와서 경험할 많은 것들을 상상하며 들뜬 마음으로 오늘만을 기다려왔죠. 출발하던 날 시작부터 조짐이 좋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연착되어 한국에 도착하는 시간이 변경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숙소에 이 같은 이유를 말했는데 단체 숙박이라 일정 변경은 불가하고 취소만 가능하다며 너무나도 갑자기 숙소도 없어진 상황이 되고 말았죠. 뭐 숙소야 다시 구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긴 비행에도 전혀 지루할 틈 없이 신나는 마음을 안고 도착해 갔습니다. 코치님의 안내로 가방을 챙기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잘 넣어둔다고 생각했던 가방 속에 제 휴대폰이 액정이 산산조각이 난 것이었어요. 순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눈앞이 흐려졌어요. 저희 팀에서 제가 가장 에이스인데 예기치도 못한 이 돌발 상황에 우리 팀 모두는 멘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싶었지만 한국 지리도 한국어도 잘 모르는 데다가 너무도 이른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인 동료라도 한 명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갑자기 취소된 숙소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두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고민들을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 아까 탑승했던 비행기인 대한항공의 하늘색 유니폼을 입은 승무원들이 다가와 도움 필요하세요. 저희는 넋두리나 하는 심정으로 사정을 이야기했죠. 그러자 승무원께서는 저희를 인포메이션 센터로 안내해 주셨어요. 처음으로 마주하는 인천공항 내부는 미디어에서 접했던 것보다 굉장해서 그 크기와 위험에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인포메이션 직원분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선 저희 복장을 보시더니 세탁소를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행색이 더럽다고 차별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기분이 상할 뻔했는데 오해였습니다. 저희에게 그곳을 제안해 준 이유는 바로 외투 보관 서비스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있던 나라와 한국의 날씨가 달라 저희는 외투를 입고 있어서 아침에 그 외투까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출국과 입국하는 이용객 모두가 공항에서 외투를 보관하고 원할 때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실제 이용객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저는 한국은 기술력이 좋은 나라, 미디어에 강한 나라 정도로 생각했는데 한국의 강점은 그뿐만 아니라 타인의 마음, 타인의 입장을 생각해서 발전한 것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군요. 그리고 제시해 주신 해결책은 갑자기 없어진 숙소에 걱정하지 말고 공항에 1터미널, 2터미널 두 곳이 있는데 모든 곳에 휴식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있다고 했습니다. 캡슐 호텔이라고 원하는 시간만큼 짧은 단위부터 긴 단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숙소도 인천공항 내부에 있으며
릴렉스존, 냅존이라고 해서 공항에서 안전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하셨죠. 게다가 저희 짐 보관 서비스까지 가능하다고 하셨죠. 아, 그럼 짐들을 어떻게 하지 생각하기도 전에 문제를 해결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전지훈련을 해외로 다닐 때마다 항상 주의하고 긴장해야 했는데 인천공항이 가진 믿을 수 없는 안정감을 직접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어디에나 쉴 수 있고 어디서나 안심할 수 있을 만큼 쾌적한 공항이구나 싶었습니다. 한국에 방문했던 적 있던 동료들이 인천공항을 보자마자 한국이 더욱 좋아졌다고 말했던 경험담이 생각나면서 저도 그게 무슨 말인지 동감할 수 있었죠. 아, 그리고 곧 공항에 위치한 휴대폰 대리점이 오픈하니 그곳으로 가보라고 안내해 주셨어요. 휴대폰 대리점의 소중함까지 살피는구나.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세심하게 구성된 공항. 내부 구조만으로 감탄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고맙다는 인사를 한 후 휴대폰 대리점점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시간이 딱 맞아 담당자분과 바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저는 제가 운동선수라고 꼭 부탁드린다고 연신 말씀을 드렸어요. 함께 온 코치님의 휴대폰 번역 앱을 통해 대화하는데도 워낙 인터넷 속도가 빨라서 끊기지 않았죠. 제 휴대폰을 살피시더니 표정이 좋지 않으시더군요. 이건 새로 맞춰야 한다고 수리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장이 난 게 아니라고 하셨죠. 그러더니 좀 기다리셔야 하는데 그래도 괜찮으세요? 라고 말하셨죠. 예상했던 답변이었어요. 전에도 휴대폰을 새로 개통할 때도 한 달 이상은 기다렸다 받은 기억이 있어서 저는 솔직히 반포기 상태였어요. 휴대폰 대리점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데 저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고 계셨어요. 왜 그러는지 이유를 여쭤보니 이따금 경악할 만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내일 몇 시에 찾으러 오시겠어요? 였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물었어요. 며칠도 아니고 내일이라니. 휴대폰 대리점의 직원은 저에게 웃으며 보통 휴대폰은 몇십 분 안에도 가능한데 특수 휴대폰이라 내일 다시 오셔야 하는데 경기가 있으시다고 하셔서 빨리 해드리고 싶은데 좀 걸려도 괜찮으시겠어요? 말도 안 됐죠. 좀 기다려야 한다는 시간이 고작 몇 시간이라니. 놀라 벙쪄 있는 저에게 그분은 만약 찾으러 오시는 게 힘드시면 퀵 배송으로 보내드릴까? 비용은 좀 더 들지만 서울에 계실 거면 휴대폰이 나오고 나서 1시간 내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라는 갈수록 더 믿기 힘든 말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말씀하시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이길래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속도에 해주는 걸까? 가격을 묻지도 못할 정도로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뭐 당연히 휴대폰 가격이야 많이 나올 거라는 건 예상하고 있었어요. 저희 나라에서 맞췄을 때 큰 마음 먹고 맞췄던 가격이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휴대폰 가격이 제가 구입했던 가격 3분의 1가량도 되지 않는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기가 아닐지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제가 머무는 호텔로 마법처럼 안경이 도착했을 때는 정말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게 실제로 가능하다니. 한국 사람들은 비현실적인 서비스를 너무도 당연하게 생활한다는 사실에 부러운 감정까지 들더군요. 심지어 이전에 제가 사용하던 안경보다 착용감도 사용감도 뛰어났습니다. 그 덕에 아주 성공적이게 친선 경기를 치를 수 있었어요. 경기의 결과는 아쉽게도 한국에 패했지만 최선을 다한 경기라 아주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경기를 마치고 저희에게는 약간의 자유시간이 생겼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어딜 가보고 싶냐고 물었고 저는 SNS에서 봤던 농구 코트. 3배 크기에 달한다는 초대형 LED 디스플레이 화면이 달린 그 건물을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는 K-팝 광장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꼭 가보고 싶던 가수의 기획사도 있는 그곳은 바로 서울의 코엑스라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선수 동료들과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삼성역에 내려서 본 장관의 넋을 잃었습니다. 내리자마자 무수히 많은 화면들에서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생생했죠. 실제로 가본 K-팝 광장에는 저희들처럼 구경하러 온 관광객들이 넘쳐났어요. 그 앞에 5개 광고를 보고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영상으로 촬영하고 담기 바빴어요. 뉴욕 타임스퀘어에서도 느껴보지 못할 정도의 전율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보니 배가 고파졌어요. 우리는 코엑스 안에 들어가서 뭘 먹을지 골랐죠. 쇼핑부터 서점, 아쿠아리, 영화관은 물론 셀 수도 없는 음식점들의 어떤 메뉴를 골라야 하나 행복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동료들이 추천해준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맛을 느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한 식당이 있지만 이런 맛을 내지는 못했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절로 부모님과 함께 오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저희는 좀 소화를 시킬 겸 내부를 더 둘러보기로 했어요. 그러다 발견한 위로 올려다봐야 할 정도로 거대한 장소를 만났습니다. 그곳은 책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었는데요. 서점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서점인 줄 알았는데 그곳은 서점이 아니라 도서관이라고 했어요. 오마이가 거기 있는 책들을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죠. 그것도 커피를 마시면서요.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고퀄리티의 문화생활을 즐기게 하는 게 너무도 당연한 듯 한국 사람들은 자유롭게 그 장소에 머물더군요. 저희도 한 소파에 자리를 잡았는데 책을 읽기 편하게 소파와 테이블이 함께 되어 있었고 어디든 구비되어 있는 콘센트에 전기선을 꼽고 노트북을 연결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 스마트폰 충전을 하는 사람 등 다양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도서를 자유롭게 가지러 가고 다시 제자리로 놓으러 갈 때 값 비싸기로 소문난 그 제품들을 그냥 그 자리에 두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가방까지도 그냥 두고 가더군요. 저는 이건 아니라 싶었습니다. 누군가 분명 훔쳐갈 것 같아 괜히 저희 모두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그 물건이 사라지게 된다면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은 우리가 의심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 사건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그 사람을 기다리는데 한참이나 자리를 비우더군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자리를 비운 사람이 자리로 올 때까지 아무도 그분의 소지품에 관심을 두는 사람도 없었고 뭐랄까 그건 한국에서 보이지 않는 약속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나라는 서로 그들끼리 가진 신뢰가 굉장하구나라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충격적인 도서관을 방문한 뒤 한국 선수들과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 되어 갔어요. 코치님께서도 얼른 오라고 연락이 왔거든요.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을 읽었는지 그들은 한국에서 요새 가장 유행이라는 인생 네컷이라는 사진을 함께 찍자고 제안해줬어요. 리모컨으로 저희가 사진을 찍을 타이밍을 정해 눌러 찍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프린트되는 사진이 3장뿐이라 모두 나눠 가질 수 없어 아쉬워하고 있었죠. 그러자 한국 선수가 QR코드를 찍어봐라고 번역해서 보여주었습니다. QR코드를 찍어보자 저희가 방금 찍은 사진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는 과정도 영상으로 담겨 모두가 내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진 한 장이 아니라 그 순간을 영상으로도 간직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더라고요. 다음 날 다시 비행기를 타러 인천공항에 향했습니다. 여전히 생동감이 넘쳐나는 인천공항은 그날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더군요. 저는 코치님께 잠깐만 시간을 내달라고 말씀드린 뒤 저를 94일생해줬던 휴대폰 대리점으로 찾아가 한 번 더 감사했다고 인사를 드렸죠. 비행기에 탑승하고 아쉬운 마음에 차마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다시 한국을 떠나지만 그래도 저는 소원을 하나 또 이룬 것에 만족했어요. 바로 그토록 원하던 한국인 선수들 즉 한국인 동료가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지내고 있어요. 열심히 훈련을 이번 프랑스 올림픽을 마치면 또 그들을 만나러 갈 생각입니다. 그때는 저번에 갔던 것보다 더 길게 방문해서 제 위시리스트에 있는 목록들을 더 가볼 생각이에요. 이번 내용은 프랑스 올림픽에 참가하기 전에 보내주신 사연으로 프랑스 올림픽에서 본인이 한국의 허미미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따게 되면서 심판의 판정에 본인도 석연치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올림픽 전에 한국의 선수들과 연락하며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번 판정으로 인해 허미미 선수는 물론 다른 한국 유도 선수들과 관계가 틀어질까 걱정했는데 허미미 선수의 스포츠 정신과 넓은 마음으로 현재도 잘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한국은 공격하면 하루면 중국 앞에 무릎을 꿇을 거라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성은 그 중국 학생들의 말이
진짜인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이어진 교수님의 말에 여성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미국에 사는 네타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학교에서는 한국 문화와 관련된 특강이 있었습니다. 분명 문화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강의는 한국과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 바뀌었고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대학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유학 온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아시아 남자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중국인 유학생들은 키도 작고 촌스럽게 생겼는데 유독 한국인 유학생들은 키도 크고 잘생겼더라고요. 게다가 피부도 좋아서 여자인 제가 보기에도 멋져 보였어요. 여자 앞에서 허세만 떠는 미국 남자에 비해서도 친절하고 매너가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하는 게 창피하지만 제가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많은 남자에게 대시를 받았어요. 그 중에서는 중국 유학생도 있었어요. 왕칭징이라는 돈이 많은 집 아들 같았는데 비싸 보이는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하고 다니는 애였거든요. 진짜 미국이 물론 부를 숨기지 않는 분위기긴 하지만 처음 본 반짝이는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봤을 때는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할머니도 안 할 것 같은 저 액세서리에 저건 무슨 패션이지 하면서 놀랐거든요. 솔직히 우리 학교에 부잣집 애들도 많이 다녔지만 겉으로 그런 걸 표현하는 사람은 없었고 오히려 부잣집일수록 평범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나름 우리 대학교가 미국에서 알아주는 명문 대학인데 다들 저런 애가 어떻게 우리 대학에 왔는지 의문이 들었는데 아마 기부금 입학을 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부만 생각하고 저에게 들이대는 매너도 없는 중국 남자는 정말 싫었어요. 게다가 혼자서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무리로 몰려다니면서 몇 번이나 거절했는데 저한테 강요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는 또 왕칭징 무리가 제 앞을 가로막고는 자신 같은 대단한 사람을 거절하는 건 바보 같은 일이라고 했어요. 저는 질렸다는 표정으로 관심이 없다고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왕칭징은 갑자기 제 어깨를 잡더니 너희 미국은 돈이라면 뭐든지 하지 않냐면서 저를 밀쳤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앞에 어떤 동양인 남자가 나타났고 왕칭징을 밀치고 제게 괜찮냐면서 저를 일으켜줬어요. 그 남자는 한국 유학생인 정우였는데 그 중국인 무리가 많아서 다른 학생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저를 구해줬습니다. 싫다고 하는 사람에게 무작정 달려드는 건 예의가 아니라면서 제 앞을 막아줬어요. 딱 보기에도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잘생겼는데 멋진 태도를 가진 한국 남자였습니다. 그 중국 남자들 무리는 위협적으로 정우를 바라봤는데 갑자기 정우는 무술하는 자세를 취하더니 덤비려면 덤비라고 자신이 상대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중국 무리는 당황하더니 큰 목소리로 욕을 하면서 위협을 했는데 주위에 있던 학생들이 그들을 비난하자 꼬리를 내리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정우에게 정말 고맙다고 했고 정우는 다친 곳이 없냐면서 저를 걱정해줬어요. 그리고 또 괴롭히면 자신에게 바로 말하라고 해줬고 저는 정우 덕분에 그 지겨운 왕칭징 무리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웃기게도 왕칭징 무리는 그 후로 한국 사람을 험담하면서 다녔습니다. 게다가 한류는 중국 문화를 베껴서 만든 것이고 한류의 원조는 중국이라고 하고 다녔어요. 저와 제 친구들은 그 중국 남자들이 참 한심하다고 이야기했어요. 한류의 원조라는 중국은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도 하나 없는 거냐고 말했어요. 게다가 최근 뉴스를 보다 보면 중국의 동북공정은 한국 문화를 넘어서 몽골사 자체를 중국 역사라고 주장하며 징기스칸이 중국인이자 중화 영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은 축구와 골프, 농구의 기원은 중국의 공놀이라고 했어요. 영어와 독일어, 러시아어까지 중국어의 방언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다가 지구의 모든 것이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공룡도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할 것 같았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냥 지구를 만든 신이 중국인이라고 하지라는 농담까지 생겼어요. 또 얼마 전에 들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는 바로 이탈리아의 피자는 탐험가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 방문해서 부추전과 비슷한 중국 음식을 먹고 감동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피자를 개발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중국 학생들은 햄버거가 중국의 지방 음식을 배겨서 만들어서 이게 햄버거의 원조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다니는 중국과 중국 사람들의 행태와 뻔뻔함에 정말 놀랐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걸까요? 저는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창피했거든요. 하지만 그 웃기는 중국 남자의 덕분에 저를 지켜준 정우와 그 후로 친하게 지냈어요. 우리는 같이 듣는 수업이 많았는데 정우는 무슨 일이든 먼저 앞장서서 했고 조별로 함께 해오는 과제에서도 우리 조가 같이 한 과제를 발표했는데 정말 잘하는 거예요. 특히 수업 시간에 구석에 앉아있는 중국 애들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신중한 모습도 좋아 보였어요. 물론 그 모습에 자격지심이 있는지 중국 애들은 정우를 뒤에서 열심히 험담하였어요. 그래봤자 우리과의 탑은 정우였습니다. 저는 정우가 마음에 들었고 이런 남자를 놓칠 수 없어서 제가 먼저 고백을 하였어요. 정우는 놀라면서 제게 자신이 먼저 고백해야 했는데 여자인 제가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우리 둘이 사귀게 되었다는 소식에 주변의 친구들은 모두 축하해줬지만 그 중국 남자애는 우리를 볼 때마다 얼굴이 벌개져서 화를 내는 모습을 보였어요. 정우랑 사귀기 전에는 몰랐는데 정우는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무술 동작을 취한 것도 군대에서 태권도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어려 보였는데 저보다 2살이나 많다고 해서 놀랐어요. 어쩐지 정우가 다른 또래 남자들에 비해서 몸도 좋았고 행동도 어른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군대를 갔다 오다니 이유가 있었네요. 요즘 대학교에서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아시아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 강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강으로 한국에 대해서 아신다는 소식에 저와 정우는 함께 그 특강을 신청했어요. 신청한 학생들이 많아서 커다란 강당에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발전사를 설명해 주시면서 한국 문화는 아시아에서도 독특한 자신만의 문화를 잘 보존한 나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고는 세계적으로 유행을 선도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한국만큼 강력하게 자기들 문화에 힘을 펼친 나라는 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과거에 한국인들이 입고 다니던 옷과 살던 집인 한옥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흥미로워서 눈을 반짝이면서 그곳에 있는 학생들은 집중하였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한복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아름다운 실루엣과 우아한 곡선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쩐지 한국 사람들은 옷을 잘 입었는데 한복을 보자 과거에서부터 옷을 잘 입는 민족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의 학생들도 한복이 너무 아름답다면서 칭찬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칭징이 손을 번쩍 들고서는 말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한류는 중국 문화에서 시작되었고 중국의 속국이었던 한국은 옛날부터 중국 문화를 동경하고 따라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왕칭징과 몰려다니던 무리들은 그게 사실이라면서 박수를 쳤어요. 그러고는 한국이 전통의상이라 말하는 한복도 실제로는 중국의 소수민족의 전통의상을 베낀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냐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그 모습이 교수님이 그 말에 동의한다는 말인가 싶었는데 교수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니 중국 학생들의 창의력은 놀라울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창의력은 소설을 쓸 때 사용하시고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주장에는 그 뒷받침이 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왕칭징을 보더니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한국이 중국의 어떠한 문화를 따라 한 건지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자 왕칭징은 너무 옛날의 일이라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말했고 그건 사실이라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교수님은 왕칭징을 보고 한숨을 쉬시더니 이야기를 이어나가셨어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던 적이 없고 중국의 문화는 과거의 역사에서도 다른 나라에 퍼질 만한 매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여러 나라가 한국이나 일본의 문화는 알아도 중국의 문화에는 관심이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왕칭징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씩씩거리기만 할 뿐 아무 반발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문화는 예로부터 뛰어난 문화이고 예술적으로 유명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고려양 혹은 고려풍으로 불리는 이 현상은 고려의 문화가 원나라에 취사선택되어서 퍼져나갔습니다. 중국의 원나라 말기 및 명나라 초기까지 유행하였던 고려식 풍습으로 어찌 보면 지금의 한류와 비슷한 면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원조 한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고려의 각종 복식과 색깔 등이 유행하였고 고려 청자와 나전 칠기 고려의 먹과 종이가 유명했습니다.
게다가 전통적으로 채소를 거의 안 먹는 몽골인까지 고려의 영향으로 채소를 먹는 게 유행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문화를 가진 한국은 갑자기 현대에 와서 문화가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유명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중국 학생들은 이건 말도 안 된다면서 대단한 중국이 한국을 따라 할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교수님은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 시대에 남겨진 자료가 많다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중국 학생들은 눈앞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건 다 한국 사람들이 자료를 조작한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보여줘도 다 거짓이라면서 자신들은 증거도 없이 자신들이 옳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만 해대는 중국 학생들이 짜증이 났습니다. 교수님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다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요즘은 중국이 한국의 예능 프로나 드라마를 그대로 베끼는 경우도 많다면서 중국의 문화를 발전시키려면 카피가 아니라 자신의 창의력을 높이고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해야 자신만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국의 문화에 대해 강의를 이어가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왕칭징이 중국은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도 3위라면서 5위인 한국 따위는 하루도 안 돼서 중국 앞에 무릎을 꿇고 속국이 될 거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문화적으로 할 말이 없자 갑자기 군사력에 대해 말하는 왕칭징이 참 한국을 어떻게든 이겨보겠다는 모습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당황하지 않고 냉정한 태도로 그를 바라보면서 문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군사력 이야기를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왕칭징은 뻔뻔스러운 표정으로 한국이 아무리 지금 한류가 유행해도 중국 앞에서는 그저 소국에 지나지 않는다는 질문과 관련 없는 말만 했습니다. 교수님은 그 말의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순위는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단순히 병력의 규모와 군수 물자의 개수로 평가가 된 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전차가 3세대 신형 전차인데 중국의 전차가 2세대 구형 전차라면 단순히 개수만으로는 질적인 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력뿐만이 아닙니다. 군사력을 뒷받침할 경제력도 중요합니다. 교수님이 이 말을 하자 왕칭징은 중국은 세계 경제대국이라며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설명을 이어나가셨어요.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 전쟁을 하게 되면 편이 되어줄 외교력도 중요합니다. 한국은 미국이라는 든든한 우방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맺은 상태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외교력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외교는 어떤가요? 중국의 우방이라고 부를 만한 나라가 있습니까? 교수님의 이 질문에 중국 학생들은 할 말이 안 떠오르는지 말을 못했고 제가 보기에도 딱히 생각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중국은 유사시에 다른 나라들에게 도움을 받기 힘들고 서방의 선진국에 의존하는 부품 수급도 전혀 할 수 없게 되어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현대전을 이끌어갈 무기를 만드는 기술력도 중요합니다. 그러자 왕칭징은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은 전투기와 항공모함, 다양한 무기 개발 등 군사기술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중국이 한국보다 뛰어난 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 성과는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인데 과연 성과를 보증할 만한 공신력이 있는지 다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왕칭징을 비롯한 중국 학생들은 중국에서 그렇다면 그런 것이지. 그걸 왜 증명해야 하냐면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나라가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만 하면 안 된다면서 중국 학생들이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말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과연 이러한 중국제 무기들을 신뢰할 수 있을까에 관해 물어본다면 중국은 서방 국가와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방산 기술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독립적인 방산 기술을 가지려고 노력하였지만 해외 부품과 기술에 아직도 많이 의존한 상태입니다. 최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엔진과 수송기 등 일부 품목에서는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모든 무기를 독립적으로 만들 수 없어서 중국이 만들어낸 무기 또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실전에서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현대전에서 중국이 승리할 확률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은 서방 국가들의 수출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무기의 성능이 공신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한국은 무기 수출이 급증하면서 자주포 같은 경우는 생산이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폴란드에서는 무기 수입을 더 늘릴 수 없느냐는 요청까지 있어서 폴란드에 생산 공장을 건설해 유럽국 수출량을 늘릴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한국은 전쟁을 겪을 당시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에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첨단 무기를 수출하는 군사력을 가진 강국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상태로라면 한국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세계 5위 무기 수출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독립적인 기술을 가진 나라이고 중국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참고로 중국의 방산 비리 문제는 매우 심각해서 중국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무기가 암거래 시장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비리로 인해서 중국군은 총알과 포탄이 부족해서 실전 훈련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더니 중국 학생들은 씩씩거리기만 할 뿐, 이 말에 반발 못하는 거로 봐서 방산 비리가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한국군은 독자적인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미군과의 연합훈련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군사훈련 덕분에 한국군은 실전 상황의 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전쟁이 일어날지 감시하는 감시력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예전에는 미국의 감시력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체적으로 꾸준히 정찰기 개발에 힘썼고 지금은 무인 정찰기와 유인 정찰기 등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발전할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지스함도 4척이나 보유하고 있어서 해군력도 대단합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강조하듯이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한국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요 임무에 투입될 병력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현역 병력 규모는 55만 명 수준이라서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국은 징병제 국가로 약 300만 명이 넘는 정예 예비군 병력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그것보다 더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5천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전투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수치와는 다르게 한국과의 전쟁은 완전히 다른 전개가 펼쳐질 거라는 말입니다. 이런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인적 자원도 훌륭하므로 한국군은 더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아직도 중국이 하루 만에 한국을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나요? 강당 안에 있던 많은 학생은 동시에 아니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교수님의 말씀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국의 대단함은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한국을 여행 가본다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갔을 때보다 한국은 안전하고 밤늦은 시간에도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행 중에 위험에 처할까 걱정을 할 필요 없는 곳이 한국입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불가능한 새벽에도 여성이 조깅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미 나라 내부에서부터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과연 중국이 이길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수님의 강의가 끝나자 학생들은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을 깎아내리려던 신이와 중국 학생들은 모두 얼굴이 빨개져서 도망쳐버렸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한국의 군사력과 함께 평화에 대해 배웠고 여자가 새벽에 조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안전하다는 이야기에 한국이 많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정우에게 이것저것 물어봤고 같이 한국 여행도 가보기로 했어요. 저는 한국 여행을 할 기대에 빠져서 열심히 여행 정보 사이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 강의 이후 우리 대학교 학생들은 그날 뻔뻔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만 해대던 중국 학생들을 직접 보고는 지성인으로서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칭징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학교에서 보이지 않게 되어서 저는 마음 편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울면서 소리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언니에게 자신이 한국이 싫어하는 이유를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체 이 여성이 왜 이렇게 감정이 격해진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하루카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 도쿄의 명문대학교를 재학 중이에요. 그리고 팔로워 수가 20만이 넘는 인플루언서이기도 하죠. 학교에서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능력도 탁월해서 장학금도 받고 있어요. 이런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예뻐서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최근 저희 학교에서 혐한 정서가 장난 아니에요. 불과 몇 개월 전에 블랙핑크가 한복을 입은 영향이 크긴 컸죠. 물론 일본에서는 블랙핑크가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학교 애들이 블랙핑크를 욕하길래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블랙핑크가 한복을 입은 영상을 불법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봤더라고요. 아무래도 불법 사이트에서 다운받는 건 상관없는 분위기였어요. 그 애들은 블랙핑크의 한복 영상이 도대체 어땠냐가 중요했죠. 점점 그 불법 사이트는 소문이 나서 나날이 블랙핑크의 한복 영상을 보는 애들이 많아졌고 갑자기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블랙핑크의 영상 중 한복이 일본 문화인 기모노를 따라하고 모욕했다면서 모두들 한국을 맹비난하더라고요. 역시 도둑국은 도둑국이라고 말이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정말 싫었어요. 항상 한국은 일본의 것을 배겨 유명해지는 것이 괘씸하기도 했고 어릴 때 할머니께 들은 일본과 한국의 역사 때문에 한국에 대한 적대감이 심해진 것도 있었죠. 하지만 블랙핑크의 한복 공연 영상을 마주한 순간 잠자고 있던 혐한 감정이 폭발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복이 자기네 전통 의상인 것처럼 자랑하지만 사실 그 기원은 일본 기모노에 있는 것을 왜 모를까요? 약간의 변형을 가미해서는 마치 수천 년을 이어온 한국만의 문화유산인 양 포장하는 게 정말 역겹고 비양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다가 한복은 일본에서 입으면 더 멋있는 기모노를 왜 저렇게까지 마음대로 한복을 만들어 놓고 한국의 전통 한복이라고 띄워주는지도 모르고 이해도 가지 않았죠. 영상 속 한옥도 기가 막혀요. 어디 감히 그것을 한국의 전통 가옥이라 할 수 있나요? 한옥의 건축 양식과 자재, 심지어 이름조차 일본 문화에서 유래한 것들인데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한국은 정말이지 문화 도둑질로 나라를 일으킨 것 같아요. 이번 사건 이후로 SNS를 보면 다 한국을 욕하는 글밖에 뜨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거기에 동참할 수 없었어요. 제가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라고 했잖아요. 다른 나라들 욕하는 게시글은 다 올려도 한국은 올리지 못하는 게 한국에 관한 게시글은 조금이라도 잘못 올리면 친한파들이 대거로 몰려와서 악플을 미친 듯이 남기고 가거든요. 제가 정말 저번에 한국은 왜 이렇게 일본 것을 베끼기만 하는가에 대해서 게시글을 하나 잘못 올렸다가 거의 1만 개 이상의 댓글로 욕만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릴 뻔했다니까요. 일본에서도 아무리 현망거려도 친한파를 이기지 못하거든요. 사실 원래도 한국을 싫어했지만 저한테는 한국을 더 싫어지게 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살면서 제일 소중한 저희 언니를 한국에 있는 남자한테 뺏겼거든요. 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각별했어요. 부모님께선 항상 바쁘시다 하고 맞벌이를 하셔서 새벽에 나가셨다가 새벽에 들어오시곤 했거든요. 그렇게 할머니 손에 키워줬었는데 그때 저를 가장 사랑해줬던 사람이 언니였어요. 제가 늦둥이라 언니와 5살 차이가 났었거든요. 할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사실 언니가 절 키운 거나 마찬가지였죠. 근데 그런 언니가 한 1년 전에 만나는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었는데 그게 바로 한국 남자라는 것 아니겠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거기다가 영어도 정말 잘한다고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언니한테 도대체 한국 남자를 왜 만나냐고 일본 남자. 아무나 만나도 한국 남자보다 낫겠다고 뭐라고 했었는데 정말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몇 달 사귀다 헤어질 줄 알았어요. 그때 왜 그렇게 말리지 않았는지 지금도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언니는 그렇게 6개월 전에 갑자기 그 한국 남자랑 결혼한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결사 반대하셨죠? 일본을 등지고 한국으로 시집 가겠다는 게 말이 되냐며. 저를 포함한 가족들 모두가 언니를 뜯어 말렸어요. 엄마는 언니를 보면서 한국 남자랑 살 거면 그냥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는데 그대로 집에 있는 모든 짐을 가지고 한국으로 도망가더라고요. 평생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언니가 저를 버리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고 충격 먹었어요. 가족을 저버리고 한국 남자를 선택한 언니가 원망스럽고 끔찍했죠. 그렇게 한국에서 살고 있는 언니는 부모님한테는 연락 한 번 안 하면서 저한테는 매일매일 연락을 했어요. 밥은 잘 챙겨 먹었는지, 오늘 속상한 일은 없었는지 항상 저를 걱정하는 말로 문자를 보내왔죠. 그래서 언니가 더 미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괘씸하다고 생각한 것일 수도 있죠. 이렇게 걱정될 거였으면 왜 아무것도 아닌 한국 남자한테 떠났는지요. 그렇게 매일 오는 언니의 문자에 저는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언니의 문자를 보고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가 수술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갑자기 너무 손이 벌벌 떨리고
언니가 혹시 죽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어요. 언니는 제발 한 번만 한국으로 와줄 수 없냐는 말과 언니의 남편. 전화번호를 남긴 채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원래 하루에도 10통 넘게 매일 문자가 왔는데 마지막 문자 이후로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저는 지체하지 않고 언니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언니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엄청 다정하게 전화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그토록 싫어한 것을 언니 남편도 모를 리가 없는데 능숙한 영어로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여주기까지 했죠. 심지어 비행기 표를 끊어줄 테니 올 수 있으면 와달라고 부탁까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언니가 죽으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서 가장 빠른 시간으로 끊어준다면 달려간다고 했죠. 다음 날 이른 새벽에 바로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언니 남편분께서 공항까지 마중 나오기로 했어요. 언니의 문자를 받은 이후부터 계속 울어서 그런지 눈이 팅팅 부어서 눈을 뜨기도 힘들었습니다. 언니 남편분은 어디 있나? 공항에서 두리번 때는 찰나 저 멀리서 엄청 잘생기고 키 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거의 제 이상형과도 같았죠. 진심으로 일본에선 보지 못한 인물이었어요. 제가 정말 눈이 팅팅 붓지만 않았어도 가서 말을 걸어보는 건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웠죠. 그런데 저 멀리서 저를 바라보면서 점점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일본에서 20만 팔로워라 그런지 한국에서도 알아보는 것이 아닌가 해서 재빠르게 얼굴을 가렸죠. 그런데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굴을 자세하게 다시 보니 언니가 예전에 그렇게 자랑했던 남자친구가 아니겠어요. 아니 이젠 남편이죠. 저는 그때 팅팅 부은 눈보다 언니의 남편이 이상형이라고 한 게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새빨개져 버렸습니다. 언니의 남편분은 저와 언니랑 똑같이 생겨서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언니의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다고 얘기해줬죠. 남편분께서 차를 가지고 왔으니 같이 언니한테 가자고 말했어요. 주차장으로 가서 남편분의 차를 보는데 엄청 큰 차인데도 불구하고 둔한 느낌 없이 깨끗하고 깔끔한 흰색에 세련된 디자인까지 가진 자동차였죠. 브랜드를 보니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자동차인데 일본 브랜드의 자동차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독보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었죠. 언니 남편분께선 타고 온 차의 조수석 무늬문까지 열어주면서 스윗함을 보여줬는데 이런 멋진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 거였다니 그때만큼은 언니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병원에 도착해 언니를 봤는데 창백하고 야윈 언니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절 보자 기쁜 듯 환하게 웃는 언니를 보니 왜 이렇게 늦게 왔나 싶었죠. 언니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다가 내일이면 퇴원을 한다는 말을 듣고 저는 호텔에 가서 쉬고 퇴원 후에 다시 언니네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죠. 침대에 누워서 생각을 하는데 언니한테 많이 미안해지더라고요. 6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답장도 받지 못하는 연락을 하는 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 싶기도 하면서 한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고생도 많이 했을 텐데 정작 제일 가까운 동생은 연락 한 번 없었으니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생각도 들었죠. 공항에서 마주친 언니네 남편분도 좋은 사람인 것 같으니 너무 한국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은 조금씩 내려놓기로 다짐했죠. 언니가 퇴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다 보니 문득 언니가 아팠던 곳이 어디였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뭐 때문에 수술까지 했냐고 물어봤는데 언니가 웃으면서 사실 맹장 수술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맹장 수술 때문에 울며 불며 한 제 모습이 진짜 어이가 없지만 제 마음대로 언니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국으로 날아온 거라서 누구 원망할 수도 없었죠. 언니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거리를 걷는데 문득 공기가 상쾌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풍경은 날도 좋고 쨍해서 정말 깨끗이 닦은 안경으로 밖을 바라보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도 중국의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공기가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그리고 눈에 띄었던 건 깨끗한 거리였어요. 일본에는 쓰레기통이 별로 없어 길거리가 쓰레기로 난무하거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고층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1층까지 버리러 가기 귀찮다고 창문 밖으로 쓰레기를 던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았죠. 거짓말 같다고요? 믿지 못하겠지만 사실입니다. 저도 그래서 오죽하면 고층 건물을 지나다닐 때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다닐 때도 많다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길거리에 쓰레기통도 많아서 그런지 쓰레기는 하나도 없고
옆에 작은 화단도 있는데 꽃을 보면서 걸으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10여 분쯤 지나자 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우와, 정말 거대한 규모에 압도될 뻔했죠. 솔직히 아파트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거의 빌딩들을 붙여놓은 하나의 동네 아닌가 싶었어요. 그리고 언니네 집에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서 놀랄 수밖에 없었죠. 고층으로 순식간에 가는데도 덜컹거리지 않고 아주 조용하게 움직이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안에는 TV같이 영상이 나오는 것도 있고 너무 신기했어요. 엘리베이터 하면 일본도 빼놓을 수 없어요. 물론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거로요. 일본 엘리베이터 안전사고만 검색해봐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제 주변에는 엘리베이터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직까지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서 내리려고 할 때 다 내리지도 않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이미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빨리 내리지 않았으면 아마 천장과 엘리베이터 사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할 뻔했죠. 언니네 집에 도착해서도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일본의 비싼 아파트들도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일본 인테리어는 한국처럼 깔끔하고 세련되지 않았거든요. 알록달록 대리석 무늬에 촌스러운 금색과 갈색을 섞어서 꾸미고 있죠. 하지만 한국 아파트는 달랐어요. 전체적으로 올 화이트 톤의 언니가 꾸며놓은 가구와 가전 보니까 포인트색을 주던지 똑같이 흰색으로 해서 질리지 않게 인테리어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둘이 사는 집인데 어찌나 넓은지 숨바꼭질을 해도 찾을 수 없는 크기였다니까요. 솔직히 한국에 대해서 좋은 점을 느끼는 게 자존심 상하지만 인정해야 할 건 인정해야지요.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발에서 묘한 감촉이 느껴지는 거 있죠. 자세히 느껴보니 마룻바닥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믿을 수가 없어서 손으로 만져봤는데 정말 마룻바닥이 시원한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죠. 바로 이런 한국의 아파트에서도 일본의 전통 냉방 방식을 가져와서 사용할 정도로 일본이 한국에게 끼친 영향이 크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일본에는 다다미 방식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니한테 이거 일본에서 들어온 다다미 아니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언니는 일본의 다다미가 아니고 한국의 대청마루에서 발전된 냉방 시스템이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분명 일본에서 들여온 것 같았는데 저는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언니에게 제 차 한국에서 개발한 게 정말 맞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언니가 한국의 대청마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 있죠. 대청마루는 한국의 선조들이 대를 이어서 발전시켜온 냉방 시스템이고 대청마루는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 독창적으로 진화한 전통 냉방 체계라는 설명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언니가 해주는 대청마루에 대한 설명에 고개가 끄덕여졌고 괜시리 자존심이 상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언니가 이렇게 한국에 대해 찬양을 하면 절대로 납득할 수 없었을 텐데. 한국의 우수함에 조금씩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꼬장꼬장하게 언니에게 캐묻는 걸 그만하자 이번에는 언니가 제게 묻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멀어지는 게 속상해서 매일매일 연락을 했는데 왜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냐고요. 그 순간 언니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서러움이 폭발했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 있죠. 정말 안 울고 싶었는데 감정이 도저히 주체가 되질 않더라고요. 목이 메여왔지만 힘들게나마 언니에게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했어요. 안 그래도 할머니한테 들어왔던 이야기들 때문에 한국이 싫었는데 내게 가장 소중했던 친구이자 분신과 같았던 언니를 한국 사람이 뺏어간 것 같아서 그게 그렇게 미웠었다고 말이죠. 사실은 정말 보고 싶었는데 내가 못된 사람이라서 언니한테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했다고요. 그래서 한국이 더더욱 싫어졌다고 얘기했죠. 제 얘기를 듣자 저희 언니가 저를 절대로 떠난 게 아니고 우리는 가족이라서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언니가 저를 어떻게 떠날 수 있겠냐는 얘기를 하면서 언니의 눈시울도 붉어지더라고요. 한동안 서로를 껴안았고 저는 언니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수술한다는 얘기에 언니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달았다는 얘기도 덧붙였죠. 제가 한국을 왜 이렇게 싫어하게 되었는지 이해한 언니는 제게 진실을 알려주더라고요. 일본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세뇌를 많이 시키고 있는 편이고 할머니를 정말 사랑하지만 너무 일본에 치우친 역사를 가르쳐 주신 것 같다는 말이었어요. 스마트폰을 꺼내서 각종 자료를 저한테 보여줬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실들과는 너무나 다른 내용들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이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일본을 건드린다고 알고 있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들이나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니 일본이야말로 왜곡된 역사 지식을 국민들에게 교육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부터 저는 한국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언니 덕분에 많이 고칠 수 있었답니다. 저녁에 언니 형부와 함께 술 한잔을 하면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했죠.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서로 얘기 한 번 안 하고 지낼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언니와 형부가 만나게 된 이야기부터 해서 신혼여행을 갔던 얘기 등 지금이라도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은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희는 다 같이 서울 나들이를 가기로 했어요. 제일 처음에 간 곳은 경복궁이었는데 다들 기모노를 따라한 한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니에게 바로 물어봤죠. 설마 저것도 일본 거 따라한 게 아니었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언니는 한복 역시 일본에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서 그런 거라는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대청마루처럼 한복 역시 한국의 고유한 전통 의상이었죠. 제가 잘못 알아도 정말 단단히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주변을 둘러봤는데 다들 한복을 입고 있던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저도 저렇게 한복을 입고 한번 거닐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스물스물 피어오르더라고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언니랑 형부가 한복 입어보자고 하시길래 같이 한복 대여점에 갔어요. 거기서 셋이 각자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랑 색깔로 한복을 골랐죠. 전 연보라색 치마에 아이보리색 저고리로 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되게 편하면서 멋스럽더라고요. 특히 주름 잡힌 치마 디자인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실루엣이 우아하게 흔들리는 게 진짜 매력적이더라고요. 걸음걸이 하나로 이런 모습을 자아낼 수 있다니 기분까지 저절로 좋아지는 거 있죠. 한복으로 갈아입고 경복궁 안을 거닐다 보니 주변 풍경이 마치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간 것처럼 신비로웠어요. 한국 궁궐 특유의 건물들과 한복 입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으니까 진짜 조선시대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더라고요. 해질녘쯤에는 덕수궁 돌담길로 갔어요. 돌담길 옆을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조명이 무척 아름답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연인들이 사진 찍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고 저희도 지금 순간을 평생 남기고 싶은 마음에 얼마나 사진을 많이 찍었는지 몰라요. 걸어가다 보니 엄청 납작한 동상이 있었는데 그 동상은 지금 생각해도 웃겨요. 중간중간에 경찰버스도 서 있었고 경찰분들도 곳곳에 보이더라고요. 꽤나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이렇게 밤거리에서 근무를 서고 있는 경찰분들을 보면서 서울의 밤거리는 정말 안전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렇게 밤거리를 거니는 건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에 한국을 다녀오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좋아져 버렸어요. 과거 SNS에 한국에 대한 반감을 대놓고 표시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이 너무나 좋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니 SNS에서도 난리가 났죠. 저를 응원하는 사람과 저에게 악플을 다는 사람 등등 다양한 반응이 엇갈리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저는 인플루언서인 만큼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글을 올리는 게 맞겠죠. 지금이라도 한국이라는 좋은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쳐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제가 앞장서서 일본 안에 잘못 퍼져 있는 한국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도록 노력할 테니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